1392년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가 건국된 이래로 평화를 누리고 있었는데 이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터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어떤 국가와 싸운 것이며 어떻게 발생을 하게 되었는지 오늘은 그 과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일본이랑 같이 관계를 맺었었는데요. 그렇다면 일본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우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대했던 강경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강경책이라고 하는 말과 회유책이라고 하는 말, 이 두 개를 공부하게 될 건데요. 강경책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강하게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국가에 대해서 계속 봐주고 그 다음에 뭐 이해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강하게 대응하고 정벌하고 그 다음에 단단히 조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강경책인 거고요. 회유책은 약간 봐주는 거예요. 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좀 해보자면 당근과 채찍을 우리가 보통 비유를 많이 하는데 강경책은 채찍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회유책은 당근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강경책과 회유책 이 두 가지를 모두 외교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일본에 대한 강경책으로서는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랑 굉장히 가까운 일본의 섬 뭐가 있습니까? 대마도가 있죠. 저 남해안 쪽에 내려가게 되면은 엄청나게 큰 섬 대마도가 있는데요. 그 대마도를 우리가 정벌을 하게 됩니다. 이 대마도를 그들의 말로는 쓰시마 섬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쓰시마 섬을 토벌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세종대왕 때였어요. 세종대왕은 이종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대마도를 정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일본의 영토를 빼앗음으로써 강하게 대응하는 그러니까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유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게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근도 같이 주면서 외교 정책을 해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개해약조라고 하는 조항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약들을 체결을 함으로써 우리는 부산포와 연포, 제포를 개항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항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열 개자에 항구할 때 항자입니다. 그러니까 항구를 열어준다라는 건데, 즉 우리나라 항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다른 나라와 교류하는 역할, 선박을 통해서 교류하는 역할을 항구에서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꾹 닫고 있었다가 세계의 항구를 열어주었다라는 거는 일본과 뭘 하겠다는 뜻이죠? 교류하겠다는 뜻이에요. 즉, 일본과의 그런 교류, 무역을 활발하게 진행하겠다. 즉, 너희와 함께 친하게 지내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 회유책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부산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부산이 맞고요. 그 다음 연포 같은 경우에는 울산이고 제포 같은 경우에는 창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지역을 개항시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개의 포를 개항시켰다 해서 삼포 개항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아무튼 우리가 일본이랑은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선이 1392년에 건국을 하고 나서 1592년, 즉 200년이 지나고 나서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왕으로서는 선조라고 하는 사람,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명 선 이 선조 때 발생을 했었던 게 임진왜란입니다. 그러면 당시의 일본의 상황은 어땠는지 세계사를 조금 선생님이 가져와 봤어요. 일본의 상황은 당시에 어땠냐? 우선 일본에서는요 에도 막부라고 하는 그런 막부가 생겨나게 될 건데요. 그 에도 막부가 생겨나기 전에요. 가마쿠라 막부라고 하는 그런 막부가 있었어요. 이 막부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무사 정권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무사들이 득에 달았던 그런 시기가 막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에도 막부가 성립되기 전 가마쿠라 막부라고 하는 막부가 있었고, 이 사이에 혼란기인 전국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시대의 혼란기를 통일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전국시대라고 하는 혼란기를 통일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방적인 통일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반대하는 사람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런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 어디를 치려고 하냐? 바로 명나라를 치려고 합니다. 일본이 명나라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명나라를 치면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일본이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는 어떤 나라를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를 지나가야지 중국으로 진입을 할 거 아닙니까? 배로 가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구를 하게 돼요. 야, 조선, 길 비켜. 우리 명나라 정벌하러 갈 테니 길 비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네 글자로 정벌한다, 명을, 가, 비켜라, 도, 길을, 그걸 우리가 정명가도라고 얘기하는데, 명나라를 치러 갈 테니 길을 비켜라.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뭐 따까리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왜 길을 비켜주며, 당시에 우리나라는 명나라를 섬기고 있는 사대하는 국가인데 어찌 우리가 길을 비켜줄 수가 있습니까? 라고 거절을 하게 돼요. 즉, 조선의 거부 때문에 결국에는 임진왜란이 시작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이없는 그런 요구를 해놓고서는 그걸로 임진왜란을 시작한다라는 거는 조금 이상한 이유 같죠. 그냥 우리나라를 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1592년 임진왜란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 당시가 임진년이었기 때문에 임진이라고 하는 호칭이 붙은 거고, 그때 침입했던 게 일본, 즉 왜기 때문에 임진왜란이 되는 거예요. 혼란할 때 란자입니다. 즉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일으켰던 혼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선 전쟁이 터졌습니다. 당시에 왕 누구라고 했었죠? 네, 선조예요. 그 선조는요, 제일 먼저 일단 피난을 갑니다. 의주로 피난을 갔는데요. 의주라고 하면은 한반도 저 북쪽 끝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일본은요, 저기 남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제일 먼저 침입을 하게 되면은 동서남북 중에서 어디를 먼저 들어오겠어요? 그렇죠. 남쪽을 먼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부산 그쪽이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일본군이 올라올 때 선조는 의주라고 하는 북쪽 끝으로 도망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대로 통제를 할 수도 없었던 왕입니다. 그랬던 게 선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싸웠죠. 제일 먼저요, 저 남쪽에 있는 동래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부산 쪽. 거기에 있는 동래성 함락되고요. 점점 평양까지 이 임진왜란이 전개가 되면서 일본군이 침입을 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뛰어나게 잘 싸웠던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한산도 대첩의 이순신 장군입니다. 정말 우리가 되게 많이 알고 있고 되게 존경하는 인물이잖아요.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만큼 정말 싸움을 되게 잘하셨고요. 그만큼 전술 같은 것도 되게 잘 쓰셨던 인물이에요. 학익진 전술이라고 하죠. 학이 펼쳐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배를 깔아놓은 다음에 한 번에 공격하는 전술. 이 학익진이 정말 이 한산도 대첩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게끔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이런 한산도 대첩이나 이러한 전투들에서 큰 활약을 벌이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진주대첩이라고 하는 그런 대첩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활약했던 인물은요, 바로 김시민이라고 하는 장군이었어요. 이 김시민 장군은 진주대첩에서 사람들과 함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행주대첩, 권율 장군이죠. 이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까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전투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 대첩입니다. 그만큼 승리를 엄청나게 크게 거뒀다라는 의미겠죠. 그만큼 정말 전세가 역전될 만큼의 힘을 우리는 가지게 됐던 겁니다. 이때 그리고 누가 도움을 주게 되었냐면요. 바로 명나라였어요. 그래서 조선하고 명나라는요, 정말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그런 사이였던 거예요. 정말 순망치한 그런 사이였던 거죠.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였는데요. 왜냐면 우리가 2단원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테지만 이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는 항상 조공을 바치면서 섬기고 있는, 사대하고 있는 국가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명나라예요. 이 명나라를 정말 따르고 좋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제 같은 두 개의 국가 중에서 한 국가가 전쟁이 터졌네?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조선과 명의 연합군, 줄여서 조명연합군인 거예요. 그래서 조명연합군의 활약으로 결국에는 평양성을 탈환할 수 있었고, 정말 큰 활약을 해서 결국에는 임진왜란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휴전 얘기가 좀 나오다가요, 결국에는 또 침입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다시 터진 전쟁이다 해서 정유재란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두 개의 전투가 이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명량대첩이죠.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과 마지막 노량해전이라고 하는 그런 전투까지 정말 활약을 했었던 게 이순신 장군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들어서 죽게 되고요.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었던 에도 막부라고 하는 그 국가가 이제는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임진왜란의 결과들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많은 포로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고요.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있었던 도자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기술자들을 데려가기도 했어요. 장인들. 그래서 일본의 도자기 문화가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도 있고요. 경복궁이 또 불에 타게 됩니다. 경복궁이 소실되게 되는데 이때 그래서 복원을 바로 시키냐? 안 시킵니다. 창덕궁이나 이런 데서 보내다가요. 나중에 흥선대원군이라고 하는 고종의 아버지죠. 즉 대리 집권했었던 흥선대원군 때나 이 경복궁을 복원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국토가 황폐해지게 되죠. 당연히 뭐 총도 쐈을 거고 활도 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꼴이 아니었겠죠. 농경지도 다 황폐해졌을 거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토지가 조금씩 줄어들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비변사라고 하는 기구가 상설기구화 됩니다. 이 비변사는 뭐냐면요. 원래 어떤 기구였냐면은 변방지역을 지키는 그런 기구였어요. 그러니까 저 국경지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와의 분쟁이 되게 많겠죠. 그래서 그 분쟁들을 약간 좀 억누르고 그 다음에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변사라고 하는 기구였는데요. 이 비변사가 이 임진왜란이 시작이 되면서 이 전쟁에서 꼭 필요한 기구로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비변사가 이제는 계속 있는 상설 기구화되었다는 걸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조명연합군, 즉 조선과 명나라의 그런 합이 굉장히 잘 맞았어요. 그래서 이 명나라의 도움이 사실 정말 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명나라가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명나라는 이게 멸망의 요인이 돼요. 네.
너무나도 많은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이 명나라 안에서는 재정 상황도 안 좋아지게 되고 청이라고 하는 국가가 새롭게 생겨나게 되면서 이 명나라가 멸망을 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 명나라가 잘 도와줬어요. 그리고 훈련도감이라고 하는 군대가 또 설치가 되는데 이 훈련도감은요, 특수한 훈련을 받은 그런 군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히 훈련을 받은, 혹독한 훈련을 받은 그런 군대가 훈련도감이었고 이 훈련도감이 임진왜란 중에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임진왜란이에요. 네. 1592년에 발발했었던 임진왜란은요, 계속 이어져 오게 되다가 결국에는 이순신 장군도 전사를 하게 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죽고 나서 결국에는 나중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의 에도 막부가 생겨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일본과의 그런 전쟁은 더 이상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르는 왕이 바로 누구냐면은 광해군이라고 하는 왕이 됩니다. 이 선조가 결국에는 내려오게 되죠. 네, 나이가 들면 모두 다 내려놔야 되니까요. 선조가 내려오고 나서 광해군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오르게 되는데요. 이 광해군은요, 사실 조강지처라고 흔히 얘기하죠. 중전마마, 즉 조강지처입니다. 한 사람을 조강지처로 딱 둔 다음에요. 그 사람의 이제 첫째 아들이 보통 왕위를 물려받게 되는데 이 조강지처 같은 경우에는 후세가 없습니다. 네. 후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후궁의 아들이 왕이 될 수밖에 없었네요. 그 인물이 바로 광해군이었는데요. 그러면 광해군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아, 나는 원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 이 컴플렉스가 사실 생각보다 되게 큽니다. 왜냐면 정당하게 왕이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항상 누가 왕이 되냐면은 장남이 왕이 됩니다. 그것도 조강지처의 장남. 이게 규칙인데요. 그걸 깨는 순간 그 왕이 컴플렉스가 돼요. 영조도 그랬지 않습니까? 영조는요, 경종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경종이 결국에는 막 독살설 이런 게 나면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영조가 죽였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컴플렉스였으면 사람이 그렇게 막 되겠습니까? 그래서 막 사도세자한테 엄청 막 그렇게 구박하고 그래서 사도가 결국에는 뒤주에 갇혀서 생을 마감하게 됐었는데 그런 것처럼요. 왕의 그런 컴플렉스는 정말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광해군은 컴플렉스를 갖고 등장했던 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광해군이 뭐 했대요? 어떤 외교? 중립외교를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중립이 뭐예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나는 그 가운데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게 중립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국가와 중립을 유지하는 거냐? 바로 요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억날지 모르겠는데요. 여진족이라고 하는 애들이 세웠던 국가가 금이라고 하는 국가였죠. 그런데 금은 이미 멸망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 금나라가 다시 생겨나게 돼요. 우리가 그걸 후금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다시 생겨난 금나라다 해서 후금이라고 부르고요. 나중에는 이제 청이라고 국호가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섬기고 사대하고 굉장히 좋아하고 형제 같은 국가인 명이라고 하는 국가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의 그런 예의라면은 어떤 국가를 더 좋아해야 합니까? 명을 좋아해야 되겠죠. 왜? 임진왜란도 그렇게 파병을 해줬고 우리의 형제 같은 그런 국가인데 어떻게 배신하겠습니까? 근데 배신을 합니다. 이 두 개의 국가를 똑같다고 했어요. 그렇게 중립외교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의 입장에서는 이거 배신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시선이 안 좋았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광해군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군으로 끝나죠. 그럼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에서 폐위됐기 때문에 더 이상 왕이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렇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이 광해군은 컴플렉스가 있는 왕이라고요. 그 컴플렉스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그런 어찌 보면은 계모예요, 계모. 네, 새엄마거든요. 이 새엄마인 인목대비를 폐위시키게 되고요. 자신의 이복 동생이었던 영창대군을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동생을 죽인 거, 네 글자로 줄이면 폐모살제입니다. 이 폐모살제 때문에 결국에는 이 광해군에 대한 민심이 날아가게 되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광해군을 타도하자는 분위기가 일궈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인조반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반정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엇이냐면 정권을 반대해서 뒤집어 놓았다는 뜻이에요. 즉, 광해군이라고 하는 왕을 폐위시키고 광해군과 아무 관련 없는 사람, 인조라고 하는 왕을 새로 앉히는 거잖아요. 실패하면 반란, 성공하면 반정인 겁니다. 그게 바로 인조반정이었던 거죠. 자, 인조반정이 일어나고 나서 인조 같은 경우에는 뭘 실시하게 되냐? 바로 친명배금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우리 명나라, 우리가 섬기는 국가고 임진왜란때 그렇게 도와줬는데 중립외교라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명나라랑 친하고 금나라를 배척하는 그런 친명배금 정책을 취하고 있었던 게 인조라고 하는 새로운 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됐어요. 이 금나라가요, 사실 좀 짜증이 났나 봐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야, 미쳤냐? 감히 우리를 배척해? 라고 하면서 쳐들어오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정묘호란입니다. 자, 우리 아까 임진왜란은 임진년에 왜가 쳐들어와서 혼란을 일으켰다 해서 임진왜란이었잖아요. 정묘호란은요, 정묘년에 들어왔다는 건 알겠어. 근데 왜 호냐? 우리는 보통 오랑캐를 의미할 때 호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래서 호떡도 오랑캐의 떡, 호떡이에요. 아무튼 이 호자를 많이 쓰게 되는데 정묘호란, 즉 오랑캐인 금나라가 쳐들어왔던 혼란이다. 그래서 정묘호란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는 건데, 이때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알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죠. 알겠다, 너희랑 친하게 지낼게, 이러면서 형제관계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금과의 형제관계를 체결하면서 관계를 어떻게든 이어나가려고 하게 돼요. 그러다가 청나라가 형제관계로는 성에 못 차는지 더 놀라운 걸 요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군신관계였어요. 군신관계, 즉 무엇이냐? 우리 금나라는 임금이고 너희 조선은 신하야 라고 하는 게 군신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네. 이때 여러분들, 청나라는요, 명나라랑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누가 이 중국의 왕조이냐, 이걸 지금 두고 싸우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냥 정말 극소수의 인원만 파병을 하고 대충 싸우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는 점점 시들시들 하다가 멸망을 해버리게 됐고요. 이제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는 청나라는 우리나라에게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두 개의 입장이 갈리게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주화론이고요. 두 번째가 주전론이에요. 주화론은 무엇이냐면, 우리 그냥 군신관계 체결해요. 우리 이제 전쟁 그만합시다. 우리 그냥 말로써 잘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잘 해결 봅시다 라고 하는 게 주화론이고요. 주전론은 뭐냐면은, 미쳤냐, 싸우자, 군신관계는 안 된다, 이러면서 싸우자라고 하는 주전론이 이제 대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주화론은 싸우지 말자, 주전론은 싸우자, 이렇게 갈리게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더 좋아했냐면 주전론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미쳤구나 조선,
감히 우리나라랑 싸우자는 의견이 더 많아? 그래, 싸우지 뭐. 이러면서 또 다시 쳐들어오게 되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병자호란입니다. 이 병자호란이 터지게 됐던 거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싸우게 되죠. 그리고 인조가 처음에는 정묘호란 때는요, 강화도로 이제 약간 도망을 가게 되는데, 병자호란 때는 가다가 길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남한산성으로 휘신을 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남한산성에서 며칠 동안 있다가 포위를 당했고, 결국에는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삼전도라고 하는 삼전도의 비 앞에서 결국에는 3번 절을 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그 황제 앞에서요. 3번 절을 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배구 고두레 삼전도의 굴욕을 하면서 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삼전도의 굴욕, 정말 굴욕적인 일이고요. 절대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따라서 이 치욕을 씻어야 된다. 우리는 북쪽을 정벌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북벌론과 아니다. 청나라 보니까 되게 선진 문물들이 되게 많더라. 우리는 그들을 오히려 배워야 된다. 라고 하는 북학론이 대두되게 됩니다. 따라서 북벌론과 북학론의 등장으로 약간 사상적인 방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조선의 상황입니다.